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을 이미 전에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워낙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 인터뷰도 많았었고, 또 이런 F&B 다루는 뭐 유료지나 이런 데서도 인터뷰하신 것들이 되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에 책을 내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빨리 읽으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책은 사실 좀 작은 판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네.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대표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가 있어가지고, 대표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저는 우선은 15년 차 마케터이고요. 마케터. 네, 8년 정도는 패션 쪽에서 일을 한 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은 노티드나 다운타운으로 알고 있는 GFFG라는 회사로 이제 F&B를 전향해서 네.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공간 브랜딩하는 글로우 서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CM으로서 마찬가지로 브랜딩과 마케팅 일을 했었었고요. 네. 그 후에는 자그맣게 이제 컨설팅, 브랜딩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준행굿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은 다양한 브랜드의 브랜드 컨설팅 및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와 함께 지금은 제거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GFFG나 아니면 뭐 글로우 소울이나 네네. 이런 우리가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인데, 그런 곳에서 마케팅이랑 브랜딩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책을 다 읽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잘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브랜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들어서 되게 하이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맞아요. 들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네. 이제는 그 마케팅에 뜨거웠던 게 브랜딩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브랜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브랜드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 그다음에 브랜드가 가야 되는 그 가치관과 되게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GFFG나 아니면 글로우에서 CM으로서 일을 하면서 브랜드를 하나의 아이라고 표현한다고 네.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그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 부모와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해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심어주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걸 제시해주면서 이 브랜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었고요. 그와 맞춰서 이 아이가 되게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고 멋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야라는 걸 대외적으로 많은 고객들 혹은 아니면 유저들에게 알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함께 겸짓하면서 마케팅으로서는 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 브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면서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네. GFFG에 들어갈 때는 사실 GFFG가 큰 회사는 아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로 이제 시작하는 맞아요. 어떤 시점이 있었던 단계에서 들어가신 건데, 그때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일들을 좀 약간 사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설팅업을 지금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뭐 브랜딩 컨설팅하면 되게 멋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퍼스널 트레이너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들 열심히 운동하면 몸 좋아진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효과적이고,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 여기서 닥달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꾸준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GFFG 들어갔을 때도 저는 비슷한 역할을 했었어요. 뭐냐면 대표님께서 저한테 되게 좋은 제안으로, 여준아 너 같이 재밌는 거 해보자, 너 하고 싶은 거 해보자 해서 GFFG에 이제 입사하게 됐는데, 들어갔을 때는 사실 HQ라는 이제 어떤 헤드쿼터가 처음으로 생기는 첫 번째 멤버였고, 그 다음에는 다 매장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문서 작업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의 F&B가 뭐 F&B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쵸. 외식 브랜드가 사실 오피스 직원보다는 플레이어가 맞죠, 먼저 맞죠. 이제 탄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직원 한 40-50명 정도가 있었음에도 그냥 업장이었던 거고, 이걸 관리하는 사무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무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심지어 마케터다 보니까 나는 뭐를 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저는 매출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멋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막 매출을 만드는 역할로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전략을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데이터 수집이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가공해서 필요하게 어떤 타겟을 어떻게 소구할 건지를 이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제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매출 데이터를 만들어서 매장들의 전 1년 정도의 매출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일간 매출, 주간 매출, 월간 매출, 그다음에 연간까지에 대한 그 등락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보면서 왜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매출이 좀 떨어졌을까? 이번 주에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비가 많이 왔었구나. 네. 혹은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걸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평균적인 매출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 매장의 밸런스들을 찾아나가면서 이 매장에는 이 시간대 매출이 빠지는구나. 그럼 이 시간대 뭔가 해피아워라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넣어서 매출을 증감시키는 일들을 해야겠다. 매출이 너무 좋은 매장들은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좀 식었어요. 퀄리티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사람들을 통제하는 해서 퀄리티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매장의 관리 부분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사실상 보통의 회사에서 생각하는 마케팅 팀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패션으로 얘기한다면 대물량의 뭔가 이번 시즌에 많이 팔아야 되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프로모션을 어떻게 팔까에 대한 그 전략을 하고 빨리 팔고선 끝내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때 GFFG라는 그 회사에 넘어갔을 때는 이게 너무 조직이 소규모다 보니까 사실 되게 너무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원래 경험해봤던 그런 기업 안에서에 대한 움직이는 퍼포먼스와 다르게 매장 가서 애들이랑 같이 설거지도 하고 밤새 술 마시면서 애들 그런 고충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도와줄까도 고민해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훨씬 더 현장이랑 되게 가깝게 일을 하게 되니까 이해도랑 제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되게 큰 자양분이 됐고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나는 마케팅이라보다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안에서 이 조직원들이 같이 함께 힘을 합쳐가면서 인터널 브랜딩, 내부 브랜딩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그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GFFG 말미 정도에 제가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에 또 클럽장에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브랜딩이라는 주제를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되게 좋아했었고 이런 일을 잘하고 있었었구나 이게 또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는 브랜딩이라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그 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천직으로서 되게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저도 늦게나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GFFG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덜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GFFG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그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재직 당시에 약간 어느 한 가지 사례별로 좀 몇 가지 좀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GFFG라는 회사는 우선 굿푸드 포 굿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을 오랫동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명인 거고요. 네. 사실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회사 이름조차 없었어요. 근데 아주 초기 단계였군요. 네, 그때는 이제 주인공격 브랜드가 뭐냐면 다운타운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리틀렉이라고 해서 미국식 가정식을 표방한 그런 미니 레스토랑이 있었고, 노티드라고 세 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다운타운은 이미 사람들이 줄을 쓸 정도로 유명한 수제버거집이었고, 리틀렉은 저 이제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수요미식회에 노출되면서 그때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사실 노티드라는 브랜드는 그때 당시에도 없을까? 아니면 이 브랜드를 존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자리를 옮겨야 되나? 되게 많은 고민이 많았던 브랜드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도 자영업 하시는 혹시라도 이게 F&B를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더 이해가 되실 건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 했을 때 커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5,000원, 저 5,000원, 그다음에 디저트 하나 5,000원짜리 하면 셋이서 한 테이블, 이 테이블에 15,000원이라는 정도의 객단가가 발생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수다쟁이야. 그래서 한 2시간에 이 테이블에 있다고 한다면 이 테이블은 15,000원으로 2시간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 회전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카페 안에 10테이블이 있다. 그럼 한 바퀴 돌 때 정확하게는 이제 15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하루에 카페가 영업하는 시간이 맥시멈 돼봤자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럼 5회전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대략 75만 원 정도가 하루에 매출이 나오겠죠. 75만 원으로 한 달을 한다고 한다면은 30일이니까 10에 7, 3, 20일 2,1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요. 근데 거기서 도산공원의 임대료는 거의 7, 800만 원에다가 인건비가 거의 한 3천만 원 나가고 한 2, 3천만 원 날라가니까 그러고 나면은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BEP를 간신히 넘을 때도 있었는데 항상 피크 시간대는 사람이 많거든요. 분명히 남들이 봐서 와 저기 되게 잘 된다. 근데 까보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브랜드를 존속해야 되나? 음식이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객단가도 안 좋고 회전율도 너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를 고민하다가 나왔던 게 테이크아웃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올리브티브나 다양한 데서 이제 F&B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음식점은 줄 서서 먹자라는 인식이 되게 강력해졌는데 음식점을 갔다가 2차로 가는 이제 카페, 디저트집은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뭐. 아니면 그렇죠. 주변에 유명한 데 있으면 몇 군데다 여기 많으면 저기 가지 뭐. 라는 게 팽배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노티드에 사람이 왔다가 문을 열어보고 가득 차 있으면 딴 데 가자.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잡고 싶은데 저 사람들 뭐라 쥐어보내고 싶은데 라고 고민해서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기획했던 그 메뉴가 바로 테이크아웃 메뉴였고 그럼 우리는 어떤 테이크아웃 메뉴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뭐 지금 그 카멜 대표님이랑 하고 있는 미니뚜빠삐용이라는 그 추러스 가게에 대한 추러스도 그때 개발을 해봤었고 그다음에 그 양갱도 만들어봤고 베이글 해볼까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봤거든요. 어떤 걸 테이크아웃 해주면 좀 좋을까 약간 이런 맞아요. 고민에서 근데 다운타운도 니틀렉도 다 미국식 그러니까 햄버거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식 음식이고 니틀렉도 미국 가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식 디저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도넛이지 해서 그 노티드 도넛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네. 아, 이거 만들고 대박 나고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스에다가 환하게 웃는 스마일에다가 이게 크림을 닦아먹는 이 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마일 로고를 만들고 행복을 담은 박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거죠. 이게 이제 행복을 담은 박스니까 이제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살까요? 안 사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 알바노 너네 그렇죠. 행복이지. 근데 맞아요. 그럼 이 행복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를 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나 뭐 메뉴 개발하고 박스 디자인하고 하는 건 디자이너가 하고 나 메뉴 개발은 또 R&D가 한다고 다 모두 같이 했지만 출시가 했어. 여기서부터 이제 홍보하는 거는 마케터의 역할이거든요. 대부분 회사에서 매출이 안 나올 때 마케터들이 되게 쪼임박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너네가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프레셔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했는데 그때 저는 고민했던 게 항상 저는 브랜딩을 할 때 정체성을 정한다면 그걸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해야 되는데 공감은 사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한 번도 제가 공감해보지 못한 거를 남들에게 공감해라고 하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공감했던 제가 경험했던 거를 베이스로 저는 전략을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지?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따뜻했던 그 모습이 되게 가족들끼리 있을 때 그게 행복했고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저의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바로 선물이었어요. 선물을 받고 주는 행위가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받는 자체로 되게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자체가 나한테 행복이었구나. 그럼 이거를 선물로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SNS에다가도 글 하나를 쓰더라도 행복을 나누세요. 행복을 선물하세요. 이걸 뭐 소중한 분들과 나누세요. 행복하세요라는 그 키워드를 계속 쓰면서 네. 실질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선물했어요. 그러면 선물을 또 어떻게 했느냐? 저는 노티드 박스를 2박스씩 선물을 해줬거든요. 보통 이제 한 박스씩 보통 선물하니까. 네, 근데 보통 혹시 도넛 몇 개 정도 드세요? 저는 솔직히 많이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피자도 한 조각인데 아, 그래요? 도넛도 하나 정도? 그러면 2박스면 총 12개거든요. 그렇죠.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저도 똑같았어요. 그 친구들이 다 저한테 주기부터 너 이거 다 못 먹어. 네. 왜 이렇게 많이 줘? 했을 때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 박스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가 맛있게 먹고 그냥 이걸 되게 즐겼으면 좋겠고 다른 한 박스는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니? 아니면 집으로 가니? 누군가를 만날 때 너가 그 사람에게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는 선물에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기버 주는 사람이 있고 테이커 받는 사람이 네.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기분을 다 느껴봤기를 원했어요. 아, 받고 또 네. 주는 거. 받고 주는 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막상 하면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가이드도 보내고 포스팅 해달라 네. 이런 거 많은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정말 마음으로 좋고 뭐 마음에 들면 올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건 저한테 받은 사람은 안 올려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와서 누군가한테 주잖아요. 그 사람은 올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님은 그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 네.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광고주의 입장인 거고. 맞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안 올려도 돼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가이드 같은 것도 없었고 근데 그래도 너무 고맙다고 올려주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정말 선물로 받고서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그 선물을 또 누군가한테 줬을 때 그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 고맙다 보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넛으로만 이걸 인지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선물로서 되면서 이제 선물로 행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 생일 선물 해준다 했을 때 요즘은 카카오 선물하기 너무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해졌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 막 엄청 스트레스하고 뭐 하지 금액이 왜 비싼가 아닌가 근데 노티드 도넛이 딱 그 금액에 안착됐던 금액이라 생각해요. 만 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초반대인 네. 거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박스도 예쁘고 단 거 먹으면 또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선물하기 시작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선물로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사실 제가 기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되지를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전에 도넛을 한두 개밖에 못 드신다 그랬잖아요. 노티 도넛이 하나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사이인데 한 박스에 6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3,000원짜리 6개니까 18,000원. 한 명의 객단가 18,0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 한 2개 정도를 드시거든요. 그럼 한 6,000원 정도를 되게 만족스럽게 먹고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다음날 먹으면 튀긴 음식은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럭저럭 그런 맛으로 한 6,000원을 또 소비하세요. 그리고 남은 2개는 거의 아마 버리실 거예요. 아, 왜냐면 그렇죠. 그 다음 차로 넘어가면 못 먹게 되니까 네. 튀긴 음식은 그 상황에서 내가 먹으면 난 18,000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6,000원의 포만감 그다음에 6,000원에 그냥 그저 그런 포만감을 느낀 다음에 나머지는 버리면서 한동안은 그게 먹고 싶지가 않아져요. 근데 이걸 선물로 취하는 순간 누군가한테 주면은 상대방이 너무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포만감이 있는데 그거는 또 해주고 싶은 포만감이에요. 아, 당장 내일 오전에도 해줄 수 있는 포만감이고 심지어 그런 분도 계세요. 나 내일 미팅이 있는데 오전에 좀 챙겨달라 미리 챙겨줬더니 하고서 오후에 또 미팅 생겼는데 다시 챙겨달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10만 원 이상을 선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재밌었던 거는 매장 오픈과 동시에 오셔서 100박스씩 사가시는 분들이 와. 꽤 있으셨어요.
선물하기 위해서 사가는 거구나. 네, 100박스를 혼자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100박스씩 사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월에 한 1억 정도 매출하는 카페는 되게 잘 되는 카페잖아요. 엄청 잘 되는 거. 예, 그러면 일에 거의 한 300만 원 이상을 팔아야 된다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박스에 18,000원인데 100박스를 하면 180만 원이나 매출이에요. 그러면 다른 카페들의 한 하루에 목표 매출은 300만 원에 거의 60~70%가 아침 오픈과 동시에 해결돼서 가는 거죠. 야, 정말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네. 라인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고민했던 건 이 작은 테이블에서 그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싶어서 테이크아웃을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너가 먹을 거를 가져가가 아니라 이것을 남들에게 선물해주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니까 매출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되게 뭔가 에너지를 얻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브랜드가 건강하게 클 수 있었던 사례였던 거죠. 그 제가 노티드 도넛의 그 약간 선물용 박스를 보면서 제 네. 주변에 카페 하시는 분들 중에 폐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폐업하지 않고 잘 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자기만의 선물용 박스가 있었고 그걸 네네. 개발해서 많이 좀 확산시키는 그런 마케팅과 브랜딩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실에 그 도넛 박스를 놔뒀더니 이제 후배 뭐 직원분들이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 되게 너무 잘 먹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또 준 사람도 되게 행복하게 느끼고 그러면서 또 여기저기 막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바이럴이 좀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제가 뭐 책에도 간략하게 쓰긴 했지만 인플루언서들의 인플루언서를 공략하라는 네. 말을 했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그게 이제 어떤 매체의 기자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패션 쪽에서 일을 했었었고 도산공원엔 특히나 패션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패션 회사들의 그 마케터들은 시즌이 되면은 기자들에게 라운딩이라는 걸 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자님들에게 우리 이번 시즌에 이런 새로운 옷들이 나왔는데 지금이야 SNS나 웹진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그 종이 잡지에 대한 파워가 많이 약해졌지만 그렇죠.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뭐 보그, 에스콰이어, GQ 막 이런 식의 그 잡지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패션 하면 다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 잡지에 이제 기자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 옷이 한 번이나 더 실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갈 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각자 자기가 사비로 기자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쬐끄만 선물들을 사가요. 근데 뭐 김영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작은 돈 안에서 사야 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야 그럼 너네 내가 도넛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라. 처음에 이렇게 가져가고 이게 입소문이 났나 봐요. 다른 브랜드에서 저 혹시 허준님 되시죠? 뭐 기자님 라우딩 관련돼 혹시 도넛 좀 직원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챙겨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그럼요. 그래서 많이 챙겨드렸어요. 근데 어떤 기자님이 저랑 우연하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루 동안 그 돈으로 5박스를 받았대요. 업체에서. 그래서 이게 근데 남자분이셨어요. 심지어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와? 그래서 맞아요. 뭐 모르겠지만 와이프분이랑 산지에서 뭐 보냈더니 뭐 하나 챙겨라 해서 가져간 거죠. 다음날 왔더니 내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직원들이 다 선배가 사온 건지 알고 먹으면서 되게 유명한 돈이신데 선배님 뭐 그러니까 자기 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뿌듯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것 같아 진짜. 이게 저희가 의도하고 싶었던 게 행복을 나누는 거였고 저는 그걸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고 싶었던 건데 이 기자님은 간접적으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자기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가거나 뭐 접대를 가거나 아니면 작은 선물 준비할 때 노티드 도넛에서 실제 돈을 사셨대요. 그리고 정말 이건 좀 재밌는 일인데 제 주변의 남자분들 중에서는 노티드 도넛을 한 수십 박스 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산 횟수가. 근데 그 중에 도넛 맛을 아직도 한 번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선물만 하고. 네 맞아요. 뭐 그때 만나는 여자친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선물만 하고 자기는 돈을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야 그래도 우리 거 어때? 물어볼 때마다 항상 맛을 몰라요. 그럼 너 그때 가져간 거 어디 갔어? 선물해줬지. 이러면서 그렇게 완전 이 도넛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단순하게 내가 소비하는 도넛이 아니라 선물로 포지셔닝 되는 순간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브랜드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케팅도 포함이 되어 있고 브랜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바이럴도 네. 같이 포함이 된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지하철을 탔는데 네네. 어느 한 수트를 말끔하게 입은 남자분께서 핸드폰에 노티드 스티커를 네네. 붙이고 있었다. 근데 그 노티드 스티커를 그 남자분이 거기다 붙였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통화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단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단골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이 매장에 100번 왔기 때문에 단골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 유대가 있는 사람들이 단골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곰탕집에 갔는데 이모가 따로 김치 챙겨주는 뭐 그런 그 정도가 내 단골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단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을 유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기억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0번으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내가 프로포즈 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같은 식으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기억이 있다고 했을 때 10번의 기억이 꽂히면 다음에 9번이 들어오면 이건 밀려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수 있는 기억이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걸 다시 꼽아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최상단의 최대 되도록이면 위쪽으로 꼽아서 그 지워지는 걸 최대한 미룰게 한다든지인 건데 그 말씀드렸던 그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를 고정하기 위해서만 나왔던 그냥 기본 스티커예요. 아마 스티커를 제작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원래 리무버블이라고 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고 안 끈적하게 안 남는 거. 네, 그다음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손에 안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지저분하지 않는 스티커인데 그거는 그냥 공짜로 붙여주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사실 리무버블도 아니고 손때가 많이 묻어요. 근데 그런 스티커가 멀끔하게 입은 수트를 입으신 남자분의 핸드폰 뒤에 그것도 되게 지저분하게 붙어있어요. 때가 탄 거죠. 저 사람이 저걸 노티드를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고 붙어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있지? 근데 하는데 제 옆자리에 나자마자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는데 여보 나 집에 갈게 하면서 우리 공주님 바꿔주세요 하는데 딸아이랑 이렇게 열심히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가고 있어. 근데 그때 저는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스티커는 딸아이가 붙여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우리 애기들이나 조카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뭐 삼촌들한테 스티커 붙여주면서 삼촌만 해주는 거야 절대 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아버지와 그 딸의 유대일 수도 있다.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단순하게 몇십 원도 안 하는 몇 원도 안 하는 그 우리한테는 공짜로 벌어지는 스티커인 건데 그거를 그 사람은 자기 딸과의 유대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소중해서 그걸 떼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 아이는 우리는 좀 노티드란 브랜드를 어느 순간에 도넛 브랜드로 인식하고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아빠의 추억으로서 인식하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그 브랜드가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노티드에 대한 인식과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인식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있죠. 그런 기억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굿즈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되도록이면 음식이라는 것은 먹으면은 사실 휘발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경험으로서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장치들을 만들어서 훨씬 브랜드를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하시던 것 중에 인플루언서의 인플루언서를 공략하는 거 그리고 팔로워가 많지 않더라도 팔로워가 200명이더라도 그 200명이 다 인플루언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도 책에 굉장히 좀 많이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아까 전에 인플루언서 공략한다고 그 내용을 좀 빠뜨렸는데 사실 그 기자님은 이제 패션 기자님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기자님의 SNS에 들어가면 팔로우 수는 굉장히 적어요. 기자님들 중에 SNS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그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셀럽이고 다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은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올렸을 때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추종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게 있었냐고 거길 가서 한번 그걸 또 우연치 않게 나비 효과처럼 올려주게 되면은 그를 추종하고 있는 더 무수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브랜드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지만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패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즌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캠페인 화보 같은 걸 찍을 때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때 케이터링이라고 해서 핑거푸드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깔아놓는데 사실 되게 맛이 없어요. 그렇죠. 좀 손이 안 가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정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바리바리 돈을 싸들고 와서 거기 한 캔에 이렇게 두고 와줘요. 그러면 이거 왜 챙겨주냐면 선물이다 그냥 편하게 먹어라.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연예인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박스 중에 하나를 누가 들고 연예인 방에 들어갔는데 연예인이 거기서 먹고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그 나중에는 매니저 시켜서 또 우리 매장에 와서 그 음식들을 또 사가고 실질적으로 연예인들 분들이 매니저분들 통해가지고 진짜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연예인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은 매장 오픈할 때 오셔서 거의 쓸어가듯이 사가시는 분들 계셨었고 이런 식으로 좀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시에 도산공원이라는 되게 좋은 인프라 안에 있어서 이게 훨씬 더 부스팅될 수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뭔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뭔가 팔로업이 되게 좋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가 단순하게 인플루언서들만 통해서가 아니라 다체적으로 유명인들 인사들 아니면 혹은 막 그 사람들의 삶을 라이프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채널들에 좀 다양하게 노출이 됐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뭔가 포인트처럼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에 거대한 산처럼 됐던 게 아닌가. 맞아요. 책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도 한 방은 절대 없다라는 걸 계속 이제 강조도 하시고 천천히 쌓여가는 게 브랜딩이다라는 어떤 진론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인플루언서를 약간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인사이트를 받았던 게 저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인플루언서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가이드를 주거나 약간 이런 형태보다는 인플루언서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인플루언서도 사실 그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제 코칭하거나 그 브랜딩하는 외식 식당들도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정중히 요청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피드백을 네.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사실 뭐 사진만 올리고 영상만 올리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좀 정직하고 담백하고 그런 피드백을 주고 싶은 어떤 니즈가 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좀 콜라보를 하는 편인데 책에도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꽤 많이 내용들이 좀 분량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콜라보 하셨던 것 중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괜찮고 약간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실까요? 우선은 콜라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 X만 붙이면 무조건 콜라보라고 해서 엄청 무수히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한번 실패했던 단어가 있어요. 전 그게 퓨전이라 생각하거든요. 퓨전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굉장히 하이프하게 올라오면서 퓨전 한정식 했을 때 되게 뭔가 트렌디하고 멋있는 건데 너무 여기저기 쓰니까 퓨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안 쓰고 고리타분한 되게 옛날 단어 같아요 지금. 네, 멋없고 그다음에 뭔가 실패했을 것 같아 좋은 퀄리티가 아닐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콜라보도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콜라보라는 것은 서로 없는 것들을 활용해서 네. 부스팅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작은 가게 같은 경우는 내가 만두만 파는 가게인데 갑자기 여기서 면을 팔려고 하면은 주방 짓기를 더 가야 되고 그렇죠. 너무 힘든데 면집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두랑 면을 같이 팔아보면은 생각보다 만두 수요 말고 면에 대한 수요도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돈을 들여서 확장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어쩌면 시장 조사의 개념도 될 수 있거든요. 저 테스트 예, 배드처럼. 테스트 배드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을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가져와서 서로 저는 어떤 품앗이 같은 개념이고 어쩌면 우리 브랜드가 되게 고리타분해졌을 수 있는 우리 기존 고객들에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걸 통해서 원래는 우리의 원래 제품들을 더 많이 파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뭔가 콜라보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그 콜라보로 나온 제품들을 한몫 단단히 팔아보겠다라는 심산의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막상 비싼 돈을 주고 왜냐면 콜라보는 한정판이다 보니까 최소 MOQ로 만들다 보니까 원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비싸게 팔아서 사니까 만족감은 떨어지고 이런 콜라보를 저는 되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콜라보들의 목적은 뭐냐면 돈만 받기 때문이에요. 네. 뭔가 재미라든지 아니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인플루언서 콜라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명 한 명 그들 대부분 제 시간을 할애해서 가서 우리 이런 게 왜 기획됐고 이런 걸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소통하면서 상대방이 이거에 되게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책에 나온 사례 중에 그 잠옷이 약간 비슷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잘 들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잠옷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 브랜딩 중에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브랜드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브랜딩 중에 하나 저는 내부 브랜딩. 얼마나 이 브랜드를 사랑하면 회사 안에 들어와서 일까지 하겠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우리는 존경과 그들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다 인센티브를 제가 막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콜라보가 들어왔을 때 잠옷이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되게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 대한 콜라보가 들어왔는데 왜 하필 잠옷이었어?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근데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에게 그 잠옷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식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온몸에 기름 냄새랑 음식 냄새 해서 사실 처음 냄새가 좋지만 역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냄새 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리 유니폼을 입어도 이게 살에 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 얼마나 지친 몸으로 집에 가겠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씻고 너무 개운한 그 상황에 제가 선물한 그 자기가 일하는 브랜드의 잠옷을 딱 입고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 또 눈을 뜨고 그 잠옷을 거울에서 보는 브랜드 로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어쩌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저만의 뭔가 감사에 대한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본사에서 줄 수 있는 그들에 대한 되게 노고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이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사실 잠옷이라는 것을 콜라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잠옷의 목적은 그게 좀 컸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수익금은 같이 기부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로열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큰 돈이 되지 않아서 그거 더 처음에 2번인가 거절을 했었던.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콜라보가 잠옷인지 몰라서 네. 안 했었고 그다음에 워낙 또 많이 요청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이 같이 일했던 그때 당시 한 700명 가까이였던 직원들에게 잠옷을 한 명 한 명에게 다 선물해줬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 잠옷을 받으면서 누군가는 와 이런 브랜드랑 우리 콜라보에서 이런 혜택도 있네 하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뭔가 더 애착이라든지 자긍심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음식업이 3D 업종이라고 얘기해서 그쵸. 되게 낮은 직업처럼 많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런 무신사랑 콜라보해서 전광판에 우리 브랜드 로고가 나오게 하면서 퇴근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나 저런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구나 되게 멋있는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었던 게 가장 컸었죠. 참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멋있는 직업이다.
그리고 멋있게 일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걸 많이 감사합니다. 느꼈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뭐 GFFG나 뭐 글로우소울이나 또 뭐 8길이나 이제 여러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브랜딩과 마케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시다가 준앤굿이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봤을 때는 준앤굿이라는 회사는 또 뭐 하는 회사일까? 그리고 그렇게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던 사람이 차린 회사에서는 과연 어떤 걸 어떻게 좀 무언가 어떤 솔루션을 주고 있을까 좀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2부에서 준앤굿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쨌든 이 영상으로나마 영상 콘텐츠로나마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부에서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